매우 적절하지 않아서 자녀 출산에 관한 이런 좀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해방이 될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은 어디 써먹지? 걱정되는 거죠. 걱정돼요. 안녕하세요.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의 말을 통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알아보는 따로TV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것도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제 톤이 저번에 방송한 걸 제가 들어보니까 제 톤이 너무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전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아, 네. 톤이 낮았네. 네. 처음이라서. 네, 그래서 뭔가 좀 발랄해 보이지 않더라. 네, 그리고 앞으로도 발랄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 아니,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를 다 합치면 거의 150살이 넘어가는데 제가 크게 일조를 하고 있죠. 네. 발랄하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발랄할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어떤 신년 기자회견 연설문을 읽는 것을 중심으로 네.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기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따로TV의 이 기자고요. 오늘도 역시 이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이쌤과 김쌤 나와 계십니다. 소개 순서가 되게 이상하다. 왜 그러냐면 네. 저희가 이제 자막으로 처리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굉장히 불친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꼭 아니야? 이 말을 꼭 넣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기자들이랑 1대1 네. 질의문답하는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렇게 즉석에서 뭔가를 생각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윤 후보에 대응하는 법? 네. 매우 적절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특히 네. 조금 밀접할 것 같아요. 생활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거 제일 많이 겪는 데가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상사가 뭐 물어볼 때 네. 잘못하면 뭔가 날라올 수도 있으니까. 네. 요즘은 안 그러겠구나. 요즘 그리고 젊은 날라와요? 친구들은 면접 볼 때 되게 즉흥적인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해야 될 때의 지적 수준 정도가 아니고 태도,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참고 영상을 띄워드릴 텐데 같이 한번 보시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기자가 질문하고 네. 윤석열 후보가 대답하는 건데 그거 먼저 한번 보시죠. 뉴시스 최서진입니다. 전 국민의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도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재원 규모하고 재원 마련은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억납니다. 예, 질문의 요지를 보면 기자회견할 때 윤석열이 부모 급여라는 개념으로 월 네. 100만 원씩 1년 동안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봤어요. 네. 답변이 예술이에요. 네. 지금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한 26만 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200만 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고 여러 가지 또 자녀 출산에 관한 이런 좀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해방이 될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답변이었어요. 진짜 완전히 딴 말을 했네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첫 번째, 이 사람이 답변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말이 마무리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길게 설명을 하고 싶으면 한 3-4문장으로 잘라서 이야기해 주는 게 편한 게 우리가 글로 읽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말을 시작해서 말을 끝나는 데까지 텀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해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할 때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면은 행동하는 면은
그래서 지금 활동하는 형태는 하고 점점점으로 계속 끝내고 말을 이어가면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정작 하고자 하는 말이 뭐지라는 부분이 되게 퀘스천이 생기거나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뭡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어떤 거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이러면 좋겠습니다라고 세 문단으로 잘랐을 때 훨씬 메시지는 효과적으로 가거든.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말을 되게 늘려요. 본인 스스로 말을 씁니다로 끝내질 못하고 계속 늘러 묻는 거죠. 하면서 네. 근데 그렇게 저는 되는 가서 생각하는 걸로 봤는데 이거를 말을 중간에 씁니다로 끝내지 못하고 뭐했는데 그렇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네. 주제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확실하지 않을 때 그렇죠. 보통 시작은 할 수 있거든. 네. 왜냐하면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 그 말의 끝을 잡고 들어가면서 시작은 할 수 있는데 마무리에 내 요지가 안 들어가서 습관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부모 연금에 대한 부모 급여에 대한 거에 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느냐라는 쓸 돈의 규모와 그거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네.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끝냈거든. 네. 그리고 그 돈이 그거- 많지 네. 않대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그 돈이 얼마인지 본인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 네. 이 많지 않다라는 마무리는 본인 생각에 정말 이건 얼마 안 돼, 푼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얼마인지 모르니까 네. 그냥 부담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재원을 재원을 어디서 마련해야 되니까. 될지 정확히 네. 계획이 없으니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다라고 마무리를 급하게 짓는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 재원에 대한 방법론도 정확히 알고 있고 나가야 되는 돈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네. 만약에 특히 이렇게 정견 발표와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비교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뭐 육아 내지는 출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후보가 내세운 어떤 공약이 재원이 50억이 든다고 한다. 네. 근데 내 공약은 40억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부부의 만족도는 훨씬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는 게 가장 명쾌한데 이후에도 계속 듣겠지만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비교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은 본인의 공약도 잘 모르고 네. 더욱더 남의 공약은 아직 분석도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게 티가 나는 거지.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네요. 김 쌤이 소통 전문가로 이렇게 여기에서는 함께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런 소통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하면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이 상대의 말을 요약해서 되돌려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되돌려주면 내가 당신이 얘기한 바를 내가 잘 이해했는지를 상대방에게 확인하고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방식이고 더더군다나 이런 기자회견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질문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을 윤석열 후보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경계? 이게 이제 있다면 우리가 이 기자회견을 듣고 적어도 성의는 있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텐데 처음에 이제 그 김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동문서답이다. 동문서답은 그래도 방향성이라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부분이랑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상대의 말을 요약하거나 내가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를 되돌려주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기자회견 내용에서 좀 빠져 있었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거 보면 연간 출생하는 아이 수는 이 정도 된다. 네. 내가 연간 1,200만 원을 지급을 한다. 만약에 여기까지밖에 계산이 안 돼 있다고 하면 가장 모범적인 답안은 지금 이 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자분이 물어주신 건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 그 부분은 더 고민하고 있다. 아직 국민들한테 얘기할 만큼 완벽하진 않아서 이건 좀 더 준비하겠다. 다만 우리가 알아보니 1년에 아이 낳는 수가 이 정도, 그다음에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수가 이 정도기 때문에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까지는 계산을 했다. 거의 다 만들어가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주시면 아주 근사한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다른 브리핑 때 공표를 드리겠다라는 식으로 밀어놔도 무방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알고 있는데 준비 중이고 지금 미처 끝나지 못했는데 이건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아요.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언어술의 달인이 되라로 들려요. 내가 하는 얘기가? 예, 그래. 그 윤석열
이 후보라는 사람은 원래 검사였고 음. 지금 떠밀리듯이 사실 대선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다른 정치인들은 막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얼마든지 얘기할 만한 이런 무대가 많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해봤으니까 그 사람들은 술술술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런 자리조차 어색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색한 상태에서 뭔가 얘기했을 때 그런 말이 술술술술 나온다라는 게 그냥 일반인이 가능한가 싶어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전직 검사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스피치량이 많은 직업이거든. 물론 리서치도 되게 많이 하는 직업이지만 법정 가면 얘는 나쁜 놈이고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실제로 설득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말주변이 아주 없을진 않을 거예요. 근데 네. 검사 때 말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검사라는 걸 하고 그 재판에 섰으면 네. 기본적인 트레이닝은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제가 그냥 뇌피셜로 생각하기에는 재판장에서는 되게 잘했을 거야. 왜냐면 자기가 아는 거니까. 자기가 아는 법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조서를 쓰거나 약간 그 신문을 하고 조서를 쓰고 네. 어떤 그 매듭을 짓고 결론을 내는 단계를 본인이 다 했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로 뿜어내는 스피치는 특히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즉 결론은 이 상황이 되게 이 사람한테 낯설다라는 거지. 근데 낯설어서 제가 좀 어색합니다라고, 좀 어리숙합니다라고 차라리 인정하는 게 나아요. 네. 그게 그 아닌 것처럼 마치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하면 이게 과대 포장인지 진짜인지 금방 티가 나거든. 근데 정말 이 기자님이 얘기하신 달변들 있잖아. 네네. 아주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달변들이 제일 많은 직종은 사기꾼. 두 번째로 그렇겠죠. 종교인 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말만 건지를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 속을 채워서 말을 했던 사람이라 속을 채우면 되는 거지. 속이 비었다는 거야 지금은. 그러면 이 사람은 속을 채워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착각 중에 하나는 검사나 변호사 네. 이 사람들이 말을 잘할 것이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판사나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면 거의 한 60-70%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답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경우가 꽤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6번 유형이라고 봤을 때 그런 말을 이렇게 나서서 앞서서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 않을까. 재판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것도 사실 싸움대로? 검사랑 변호사는 좀 다르거든요. 검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읽는 쪽이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다. 원고는 이렇고 뭐 피고는 저렇고 하는 이 어느 정도 정해진 룰 안에서 하는 거고 변호사는 절대로 설득당하면 안 되는. 그렇죠. 설득당하지 않고 벽을 치면 되는 거고 저기 변호사는 그 벽을 허물려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다 해야 되는 직종이니까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정말 그렇게 검사라는 직종이 어떤 네.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탁월하지 않다. 물론 이제 전문적인 영역 안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탁월하지 않다고 하면 네. 이 사람은 어디에 써먹지? 걱정되시죠? 걱정돼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애니어그램으로 잠깐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그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윤석열 후보를 6번 유형이라고 이제 포커스를 두고 저희가 봤잖아요. 애니어그램은 세 가지 힘의 중심으로 나누는데 머리 중심과 가슴 중심과 장 중심 세 가지 힘의 중심에서 이렇게 9가지로 이렇게 유형이 나누어져요. 예. 근데 그 중에 이 6번 유형은 머리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이 머리 중심은 항상 논리와 근거가 중요하고 정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말하는 거는 굉장히 그 설득력이나 이런 걸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쓰거나 뭐 하는 이런 게 훨씬 더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저는 생각에 예전에 법 쪽에 오랫동안 몸 담아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익숙하지 않은 정치계 네. 그다음에 뭐 경제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늘변일 수 있다. 네. 하지만 이 사람이 좀 익숙해지면 충분히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습 속도는 굉장히 빠른 게 6번 유형이에요. 잘 배워요. 성실하기 때문에. 근데
경선 들어간 게 거의 6개월 전이잖아요. 네. 제가 좀 눌변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게 금방 그렇게 안 고쳐져요. 아 그래? 하긴 뭐 그러니까 뭐 저는 43년간 눌변을 눌변이었어요. 고수하고 있었어요. 예. 제가 4살 때 말티였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저는 정치하는 사람, 네. 특히 리더를 할 사람은 네. 언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네. 그 일에서는 아니고 왜냐하면 얼굴이잖아요. 네. 얼굴이면 예를 들어서 외모가 그 강동원이고 외모가 원빈이면 눌변해도 돼. 아니 말을 안 해도 돼. 그냥 벌리지 마. 인상만 써도 이러면 다 알아듣거든.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언변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세력 안에서의 조정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외교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말이 어눌하다라고 하면 솔직히 통역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네. 그리고 얘기할 때 분위기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아니면 외국어라고 하더라도 그 느낌은 오거든요. 아 그럼 이 대통령이 자기한테 뭔가 자신 있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통역을 들어봤더니 아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뿜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뭔가 힘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 봤잖아요. 예전에 그 탄핵당하신 분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외교는 이런 파워, 그러니까 심리적인 파워 게임이 중요한데 이거는 말투, 네. 말의 속도, 네. 표정, 말의 강도 이런 거에 정말 많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난 이 사람이 충분히 늘어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력이 진짜 검사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러면 40년? 네. 40년 더 간다고 생각하면 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못 고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적 지향이 없다는 걸 네,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게. 음. 대표적 눌변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 눌변이고 변호사 출신이지만 별로 말을 잘 못해.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그렇지만 눌변이라고 하긴 하지만 네. 핵심이 없진 않죠. 그 주제가 없진 않죠. 네. 이제 여기에서 아까 이제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말이 언변이 화려하거나 스킬이 맞아요. 좋다라고 하는 이거보다도 사실 요거 밑에 층위에 그 밑에 층위엔 진정성이라는 부분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예. 윤석열 후보나 어느 누구가 다 모두가 다 스킬이 화려하고 정말 말을 잘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거는 진정성이거든요. 맞아요. 안다 모른다 노력하겠다 뭐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진정성이 전달이 된다면 이게 눌변이어도 그게 또 전달돼요. 다른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눌변이긴 하지만 진정성에 있어서는 저는 의심하진 않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정확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뭐랄까요, 고급스러운 언어, 네. 네.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떠듬, 그다음에 내가 잊어버렸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상대방이 그 사람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네. 호감을 가거나 마음을 열 수 있는 가장 기본은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정확한 의도와 메시지가 뭐구나라고 내가 인지가 되면 네. 그 다음부터 대화가 되고 소통이 가능해요. 근데 네. 우리가 이런 거죠. 넌 도대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데? 그래서 네. 결론이 뭔데? 이 지경이 돼버리면 이거는 아무리 말 자체를 잘해도 전달되는 메시지가 없으면 되게 어려운 거거든. 진실성과 정확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느냐 없느냐. 진짜 말 잘하는 걸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달변에 가까워요. 네. 근데 쓰는 언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중학교 언어 정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일반 국민한테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냐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는 스타일이 그래.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싸울 땐 강하게 싸우는 어필이고 설득할 땐 부드럽게 설득하려고 하고 이런 그 감정이 대화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모를 땐 준비하고 있다라는 네. 거를 깔고 얘기를 하면 되고 알 땐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걸 강하게 어필하면 되는데 그게 아예 안 되고 있는 거지. 두 번째 질문도 쭉 제가 한 2-3개 정도로 보려고 하는데 아, 네. 네. 실은 사이사이에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면 또 골라서 썼다고 할까봐 앞에서 네. 그냥 쭉 3개를 보려고 해요. 두 번째도 재밌어요. 네. 후보님께서 보시고 편안하게 그럴까요? 네. 바라보고. 아닙니다. 보시기는 앞쪽을 바라보시고요. 아, 네네. 네네. 그래.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뉴데일리 이도영입니다. 네. 임대료 나눔제 말씀하셨는데 이 여당에서도 임대료 멈춤법을 한번 도입을 하려고 했던 걸로 압니다. 네. 당시 나쁜 임대인 프레임 만든다,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이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질문의 요지는 윤석열이 임대료를 3분의 1씩 분할하겠다. 그러니까 입주한 사람이 3분의 1, 건물주가 3분의 1, 나라가 3분의 1. 근데 이제 그 전에 정부에서도 반값, 뭐 착한 임대인,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후보도 거기에 관련된 정책을 내놨는데, 자 이것과 당신의 한 게 뭐가 다르냐? 네. 거기에 대한 구분을 좀 해달라는 거고, 그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건 부수적으로 설명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이미 내왔던 공약과 당신의 공약은 뭐가 좀 다르고 어떻게 더 장점이냐 이렇게까지 네. 설명하면 아주 훌륭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한 열흘 전에 종로에 그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뵙고 소위 말하는 한국형 PPP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대출을 해주고 이 대출금을 임대료로 사용한 경우에 그 50%는 나중에 상환시에 면제해주는 그걸 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한국형 그 대출제 50% 정부 재정 부담이라고 해서 그리고 지금 결국은 그러면 이 경제가 어려워서 또 사실은 공실도 많이 나는데 가격을 조금 할인해주면 그 부분을 정부가 또 보전을 좀 해주고 이런 식의 고통 분담을 함께하는 차원으로 그러나 이제 영세 임대업자인 경우에는 자, 지금 요거 잠깐 좀 보면 예외로 지금까지 못모입니다로 말이 한 번도 안 그리고 끝났어요. 그 임대 한 3분여 하면서 임대인에 대해서도 못모인데 못모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차후에 세액공제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보전이 되거든요. 과표에서 빼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세금 공제로서 세액 공제로서 그 손실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그 어떤 비상 상황에서의 고통 분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이 그 김쌤이 어느 포인트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좀 아실 것 같아요. 네. 뭐 이 그 언어에 맺고 끊임이 없는 거지. 없는 거랑 뭐 이런 핵심이 없다는 얘기랑 그런 포인트를 지금 하나하나 짚고 계신데 네. 그거 잘 하면은 우리도 전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상대방이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 수 있는 거지. 실은 그게 되게 중요해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이고 누구든 할 수 있는 건 아까 이쌤이 얘기한 당신이 물어보는 게 이거 맞아? 라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거.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럼 기자님이 나한테 물어보신 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부동산 그 임대료 정책과 임대인과 임차인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뭐 A라는 공약에 대해서 제 공약과 혹시 비교를 원하시는 거냐? 아니면은 뭐 제 공약의 어떤 특장점을 듣고 싶으시는 거냐라고 오히려 질문이 좀 넓으면 질문을 좀 이렇게 한 개를 지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기자가 특장점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면 그것만 얘기하면 되거든. 그런 부분을 이제 상담식 대화법에서 명료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여러 개가 들어있어서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를 때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네가 알고 싶은 게 A야, B야, C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C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전혀 안 하고 계시니까 계속 저희가 동문서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후보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을까? 그렇죠. 의심을 이제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이런 화법, 그러니까 화술의 가장 큰 단점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거예요. 얘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오판을 줄일 수 있는 게 지금 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질문을 한번 피드백해주고 내가 이해하는 거에 정확한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당신이 원하는 걸 조금 줄여줘. 질문을. 그럼 내가 좀 거기에 맞춰볼게. 네. 라고 얘기하는 게 필요하고 이 시점에서 제가 또 한번 또 그 윤 후보의 편에 서자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자들 쫙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내가 그게
여기 맨날 서본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되게 쉬운 게 그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좀 익숙하지 않아서요. 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아, 뭐라고 근데 모든 대답에 다 저는 익숙하지 않아서요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제가 컨설팅을 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한 게 없어서 그게 잘 될까 모르겠어요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게 되게 쉽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뭔가 물어봤을 때 답이 한 줄로 탁 떨어지면 그냥 대답하면 돼. 근데 답이 한 줄로 탁 떠오르질 않아. 그럴 때 확인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 기자회견은 아닌데 예전 다른 기자들이 질문할 때 이런 걸 질문한 적이 있어요. 윤석열 후보한테 정권을 바꾸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나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나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나 이재명만 아니면 정권이 바뀌는 건데 왜 꼭 윤석열 후보야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국민이 판단하실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게 되게 이게 뭐야? 하다못해 이거는 반장 선거 나가는 초등학생들도 제가 반장이 되면 햄버거를 돌린다는 얘기라도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의 차별점조차 다른 사람과 약점에 나의 강점이 뭔지도 판단이 안 돼 있고 그걸 어필도 못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답변이 딱 안 떠올랐어. 그러면 어거지로 그걸 갖다 맞추지 말고 답을 마땅히 못하겠네. 그러면 기자님이 그 원하시는 나만의 장점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시냐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이시냐 아니면 어떤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다른 반대급부에서 물어보시는 것좀 이렇게 제한을 좀 주면 제가 좀 답하기 쉽겠다라고 요 한마디만 더 해주면 돼. 그래서 세상에 제일 어려운 질문이 그거잖아요.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게 너무 넓거든. 네. 그럴 때 물어보면 돼. 먹는 거에 관련돼서 궁금한 거야? 자는 거에 관련돼서 궁금한 거야? 이성 친구에 대한 게 문제인 거야. 이렇게 쪼개주면 되거든요. 그럼 답변하기가 쉬워져.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윤석열 후보가 못한다? 아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못할 수 있거든. 그럼 옆에서 달변인 애들 그 사람들이 도와줘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선거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훈련과 연습과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시켜주는 그렇죠. 게 그 준비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면 효과적인지에 대한 것들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설마 일부러 준비위원회가? 알죠. 당연히 알죠.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자 출신도 있고 방송인 출신도 그러니까. 있거든요. 네. 계속 그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에 자질이 없다는 얘기만 계속 아니 하시고 계시는데 준비위원회가 좀 정신 차리라고. 준비위원회가 나중에 회차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이재명 후보에 이거- 대해서도 할 얘기 많아요. 나중에 이거 저항 받습니다 이러다가 이게 양엔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드리자면 1, 2회차 네. 조회수가 가장 적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다 이때 쏟아내는 또 거예요. 쏟아내는 거지 뭐. 자 그러면 네. 하나만 짚고 마무리를 하자.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박준입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통합한 부처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가 좀 통합한 부처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모급여 100만 원 도입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100만 원 준다고 또 아이를 낳을 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안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자가 잘못했네. 이거 구체적 대안이 없잖아요. 이거 누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이거 구체적 제안 없이 그냥 여가부 폐지라고 그냥 던진 것 뿐이라는 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기자가 잘못했네. 핵심은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가끔 마주치는 두 가지의 질문을 동시에 던지는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특히 면접 같은데 복합 질문이죠. 제일 큰 오류가 첫 번째 답변하려고 두 번째를 잊어버리는 거. 이럴 때는 답변하는 요령이 있어요. 내가 짧게 대답할 수 있는 걸 먼저 대답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질문은 뭐 여가부 폐지 그다음에 뭐
노인, 아동, 청소년 등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통합부처를 만들려고 한다는데 그걸로 되겠니? 라고 하는 질문 하나랑 그 100만 원 줘서 애를 낳겠니? 라는 질문 2개.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걸 좀 더 심플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지를 빨리 판단해서 그거를 얼른 치워내야 돼요. 네. 그 부분은 되게 잘했어. 빨리 판단했는데 답변이 이상해서 그랬지. 답변이 이랬어요.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통합부처를 만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사회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는 부처들을 제가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인구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부처에서 다루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원인이 그 어떤 뭐 가족의 문제라든지 이 저출생의 그 문제를 과거에는 좀 굉장히 간단하게 봤는데 이게 어떤 경제 문제 또 지역 간의 어떤 균형 발전의 문제 이런 굉장히 넓은 그 이슈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아동, 가족, 인구 뭐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하나의 부처에서 다룬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민 행복을 위해서 어떤 성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복지 문제에만 치중을 했는데 우리 그 저변에 또 깔려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저 일하는 조직을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후보님 100만 원 부모 수당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마디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부모 수당 이게 이제 부모 보험과 부모 급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주로 부모 급여로 하고 또 스웨덴 같은 데는 부모 보험으로 가는데요. 저희는 뭐 100만 원을 준다고 출산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이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그것을 실제로 아이를 갖게 하려면은 정말 그 국가와 또 개인과 또 가족과 이런 많은 그 어떤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100만 원의 부모 급여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답변을 잘 너무 보면 듣기 싫어요. 근데 듣기가 너무 힘들어. 지친. 네. 기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극한 직업이라니까. 첫 번째 통합부처가 아니고 각 부처들을 만들겠다. 이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네. 기자가 약간 잘못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앞에 다시 피드백을 해서 봤는데 부처들을 만들겠다고 했어. 그러면 통합부처가 아니고 부처들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빨리 했지. 네. 물론 옳은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합부처냐 부처들이냐 이 차이가 네. 요지가 아니고 부처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기 네. 때문에 그 효과적이냐라는 걸 물어본 거라 뭐 모범 답안이라고 하면 통합부처는 오해이신 것 같고 저희가 발표드릴 때는 부처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각각의 어떤 부처에 또 하위 부처를 만들어서 전문적인 일을 하게끔 하겠다라는 등등의 설명을 빨리 끊어주면 되고 이 질문에서 저희가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서 이걸 뽑았는데 질문이 아까 2개였잖아요. 네. 통합부처에 관련된 문제와 이거 갖고 애를 낳겠니? 근데 얘를 통합부처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든 게 인구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출생에 대한 얘기를 잠깐 꺼냈잖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질문 2개가 머리 한꺼번에 들어왔거든. 답변을 2개를 하고 싶은 거지. 통합부처와 관련된 얘기랑 출산에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예시를 개로 들었어. 그러면 그냥 개로 끌고 나가면 돼. 출생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1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 2번째 질문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아까도 잠깐 들었지만 출생에 대한 얘기를 하다 그것도 마저 끊어지지 않고 그런데 맞아요. 라고 하면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부처들을 설립하는 거는 이라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이 죽도 밥도 아닌 애매한. 그래서 그러니까 기자가 한 질문에 대해서 뭐 하나 지금 3개 들었는데 뭐 하나 그래서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포인트로 생각해야 될 건 특히 만약에 내가 면접을 보고 있다. 자네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왔나? 라고 물어보면 이게 이런 식의 질문에 윤석열의 반응은 저는
60년도에 태어나서 부모님을 일찍이 여의고 혼자 자수성가하면서 쫙 읊은 다음에 그걸 한 5분 읊고 나서 그래서 이 회사에 꼭 오고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끝. 그러니까 이런 셈인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어떻게 알고 왔나, 얼마나 조사했나, 이 얘기는 얼마나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고 깊숙이 파봤고 네가 우리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은 뭐고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라고 대답하기엔 너무 짧은 거야. 그러니까 앞에 막 살을 전사를 붙이는 막 거지. 붙이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걸 듣다가 얘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라는 거에 빠져버린 거니까 메시지 전달이 정확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다는 이런 게 없이 자연스러운데 누군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그 질의문답 시간에 가장 좋은 거는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게 정확히 뭔지가 파악이 돼야 되고 모를 땐 쪽팔린 거 아니에요. 다시 피드백.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느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 그래서 분명히 질문을 명확하게 만든 다음에 한 줄로 대답해야 돼. 아주 간단하게. 먼저 대답을 탁 쳐놓고 네가 궁금한 거 이거야. 부모 연금, 부모 급여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금으로 걷겠습니다. 한마디 딱 끝내놓고 자, 이 세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세금 중에 뭐는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씩을 치고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식으로 가야 뒷부분을 미처 설명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뭔가를 찾아볼 근거는 만들어줄 수 있거든. 근데 윤석열은 그렇다고 미괄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서론을 펼치고 뒤에서 결론을 내지도 않아. 왜냐하면 결론을 안 내는 게 너무 습관화됐거든. 뭐뭐한데 뭐뭐하고 뭐뭐해서 그러다 방향을 잊어버리고 나서 답변이 됐습니까? 라고 끝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정신이 없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 사람이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뭔가 내가 답변을 하는 것에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거나 나한테 집중하거나 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그냥 여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네, 오늘은 그 김쌤을 위주로 저희가 방송이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김쌤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걸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이란 인물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 말을 잘한다 못한다의 차이가 아니고 되게 지금 굉장히 자기를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모르는 게 맞는데 아는 걸로 포장해서 그게 자꾸 헛다리를 짚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죠. 더 조심스러워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선거본부에서 정말 훈련 많이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아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게 확실하게 알게 해서 그것만 얘기해도 충분하니 그렇게 하게끔 해야 되고 이 사람을 만물 박사 만들어줄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만물 박사에 준하게 되게끔 본인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눌변이어도 괜찮아? 이건 절대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 특히 대통령에 나갈 사람은 달변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 지금 기자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는 좀 어눌해. 저는 뭐 30일이 될지 31일이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하고 만약에 토론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 윤석열 빼고 전 국민이 답답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전 국민이 그 토론을 안 봐서 문제예요. 그렇겠구나. 근데 어쨌든 공부해야 돼요. 네. 연습해야 되고 실은 방송하는 분들 특히 아나운서 같은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토론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는 그 사람들도 연습하거든요. 그럼요. 네. 후배 기자들, 선배 기자들 딱 세워놓고 네가 윤석열에, 네가 이재명에 그리고 답변 줬을 때 강하게 나를 공격해봐. 이런 거 다 앵커들도 하거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돌아가는 흐름이라든가 공기에 익숙해지는 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테스트를 하는 과정들을 거쳐요. 근데 윤석열 쪽의 캠프에서는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공보 쪽 아니면 이런 담당하는 쪽 부서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자꾸 나서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 하지 말고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메꿀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는 트레이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아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눌변이지만 어떤 진정성을 보여줬던 거는 그 답변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공부를 했고 그 양에 버금가게끔 몸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유 나날이 수척해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진짜 열심히 하나 보다. 그리고 진정성이 한마디 한마디에 담겼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치적 의향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일반 분들이 한번 보시면 본인들도 답답하다고 느낄 거기 때문에 네. 누군가 물어봤을 때 어려우면 두 가지식으로 대답하면 되고 네. 물어본 건 항상 피드백을 해요. 네가 물어본 게 이게 맞아? 네. 그리고 음. 간단하게 대답하고 그리고 부연 설명하고 네. 이런 거를 조금 연습을 하고 습관화를 시키면 질문에 응대하는 게 되게 좋아질 수 있어요. 다만 이건 테크닉이라 본인이 거기에 관련된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 지식이 없으면 모르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네. 솔직하게. 대통령 안 나갈 거니까. 네, 대통령이 일반 나가도 사람들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면 돼. 아니, 근데 뭐, 적당히 모르면은 그렇게 얘기하겠는데 질문하는 걸 다 모르면 안 되잖아요. 다 몰라서 아는 척해도 다 모르는 게 티가 나잖아. 근데 그 윤유영은 네.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을 것 힘들어해요.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혼날까봐. 맞아. 항상 위에 누군가 있는 거지. 네. 윤유영은 그렇지. 깜짝.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지금 이 6번 유형의 윤 후보 위에는 누가 있는 거야? 그 이준석? 얘기를 우리 이 다음 시간에.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점점. 자.